자,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이동관 청문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장경태 의원이 또 그 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동관 청문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청문회 얘기하면 이동관 후보자 참 너무 제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 있는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야, 그렇게 어떻게 얼굴 생활 안 바뀌고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수긍을 안 하고 그냥 그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처럼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저는 이제 언론학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얼굴 색깔 안 바뀌고 뭐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분은 진짜 뭔 일을 해도 하겠구나.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이 좋은 의미는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통위에 이제 청문회 하면서 과방위 의원들, 물론 또 청문위원들은 과방에서 약간 좀 이제 바뀐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과 미리 좀 상의를 하시거나 논의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비리, 부패, 부정, 이 종합 세트이기 때문에 사실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만 해도 학폭만으로도 낙마했는데 네.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학폭, 엄폭, 또 이 배우자의 여러 청탁, 또 여러 가지 좀 이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사를 좀 정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회의하면서 예를 들면 저 같으면 학폭 위주로 하고요. 네. 민영배 의원님과 이 고민정 최고 같은 경우는 좀 엄폭 위주로 당시 청와대 시절에 여러 가지 언론 사찰 관련돼서 집중한다든지 다양하게 이제 좀 나눠서 했고요.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정문 의원 같은 경우는 증여세 관련돼서 또 많이 하셨고, 그래서 보다 보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좀 너무 충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통 후보자분들은 저도 인사청문회 지금 7번째, 8번째 해본 것 같은데 장관 인사청문회 하다못해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등등 해봤는데 보통 이제 특히 자녀 관련된 의혹이 나오면 좀 납작 엎드려서 그렇죠. 겸손한 자세로 제가 비록 좀 많이 외부 일을 많이 바깥 일을 하다 보니 자식 교육을 좀 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겸허히 수용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부족하다는데. 근데 뻔뻔하게 아니 애들끼리 싸웠는데 왜 그걸 나한테 묻죠? 약간 이런 식의 태도라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황당했고요. 어찌됐건 진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도 할 사람이구나. 그 뭐라도 할 뻔뻔함에 더 앞으로의 방통위 운영이 더 걱정되긴 합니다. 구 기자님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 나올 때 뻔뻔하다 이런 표현도 썼고 당당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당황스럽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구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모르쇠, 물타기, 오렴치, 거의 인사청문회는 저는 이동관 후보자의 원래 캐릭터가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이 기자로 활동했을 때나 그리고 또 정치에 입문을 해서 권력계 청와대에 가 있을 때나 거의 비슷한 캐릭터가 그대로 청문회에서 드러났다고 보고요. 그럼 왜 그렇게 이동관은 그렇게 뻔뻔하게 정말 그 학폭, 원폭 등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그 점에서 좀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게 언론이 사실 제대로 검증 안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그 미디어 오늘도 그걸 분석을 해놨던데 MBC, KBS, YTN 등 방송사 이런 정도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신문은 빼고요.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했습니다. 종편은 거의 안 했고요. 이 세 언론사가 한 60% 이상의 검증 보도를 주도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른 종편하고 다른 지상파들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론이 검증을 하지 않으니 이동관이 얼마나 그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습니까? 네. 참. 그러니까 언론도 책임이 많다. 국민의 말씀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언론이 좀 많이 검증을 해서 청문위원들도 그걸 바탕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분들이 아쉬운 것 같고, 사실 이제 이동관 청문회를 보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의혹만 보면 이 한 사람의 의혹이 이렇게 많을까, 이 정도로 많을까, 너무 많아요. 뭐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종합 선물 세트 정도 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또 하나 문제는 자료를 제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자료 제출 가지고 세 분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본인의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로 제출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가족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본인이 심사할 대상인데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서 자료 제출 안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후보자 본인과 직계가족 또 배우자
자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자료 요구를 하는데 후보자 본인도 뭐 거의 뭐 아주 너무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핵심적인 이 자료 제공 자체를 안 했고요. 뭐 배우자, 뭐 자녀, 특히 뭐 직계 가족 같은 거는 뭐 동의 1건, 부동의 580건 막 이래요. 동의 3건, 부동의 570건 이러기 때문에 아니 최소한 뭐 아들 코인 정도는 좀 신고하시지 그랬어요. 예를 들면 저는 너무 황당한 게 최소한 뭐 이 공개되지 않은 사안이면 모르겠지만 이미 언론에 이미 다 공개가 돼서 의혹이 제기가 돼서 실질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 사안마저도 제대로 제공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를 들면 10년 전 재산 신고와 지금 재산 신고가 3배가 뛰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식 배당금으로 5억 6천을 벌었다고 하는데 5억 6천 어떻게 배당받는지 그 노하우 좀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저도 이번 계기로 처음 알았는데요. 대통령실 특보 같은 경우도 이 차량 지원, 예를 들면 뭐 여러 수당과 실비 지원 등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차량이나 사무실 지원, 제가 차량이나 직원 지원은 없었다고 해요. 그전 청와대는. 이번에 정말 황태자다운 지원 등이 새롭게 밝혀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 안 하다 보니까 뭐 대통령실에 영수증 제출했겠죠. 뭐. 아니, 특활비를 썼어도 증빙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제출했겠죠.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뻔뻔하구나. 어떻게 눈 하나 근데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되면 청문회 무용론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청문회 한들 아니 자료 제출도 안 하면서 뭘 청문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나 뭐 대법원장 등에 의해서 국회 과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최소한 그러니까 장관이나 이렇게 방통위원장 등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아도 채택돼서 부적격으로 표명돼도 물론 임명할 수 있지만 채택이 되지 않아도 단순히 그냥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고서를 채택하되 부적격이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보고서 자체가 채택이 안 되면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혹은 서리 정도의 권한만 줘서 제대로 된 역할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청문회 때 최소한 김승유 이사장이나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 그 당시 학폭의 문제를 가장 잘 그 인지하고 있었던 담임 선생님 정도는 사실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서 사실 증언하도록 하고 사실은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 출석을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청문회가 얼마나 이게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근데 사실은 청문회가 이게 뭐 지금 윤석열 정부 청문회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 대체로 다른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보면 사실 그 청문회에 나오는 장관들이 이렇게 자료 제출 잘 안 하고 협조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출석해야 될 사람들 제대로 출석 안 시키고 이런 것들이 대체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뭐 진짜 법 개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좀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방금 이제 김승유 이사장님과 뭐 담임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아니 김승유 이사장은 이미 실제 언론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뭐 외압을 압력을 느꼈든 안 느꼈든 부적절한 전화를 했다라는 걸 이미 공개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이사장이 당시 교장에게 연락을 했고 당시 담임은 지금 현재 하나고 교장이 돼 있습니다. 당시 담임이 그러면 현재 교장이기 때문에 당시 담임이고 현재 교장이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증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상담교사 등을 이 증인이 아니면 참고인이라도 해달라. 왜 여기 얘기했더니 그럼 너희가 뭐 국힘이 원하는 증인 혹은 참고인 우리도 받겠다 합시다 했더니 전혀 그걸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자체가 본인들이 스스로 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오히려 참고인 출석을 하면 더 유리한.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럼 김승희 이사장한테 외압한 게 없다면서요. 그럼 김승희 이사장이 와서 통화는 했는데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이라도 하든지 뭐 그런 것조차도 자기들이 거부하니까 참 이런 블랙 코미디가 어딨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저 답답했어요. 아니 그분들은 청문회를 왜 온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청문회는 물어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 확인하고 무슨 본인들이 답변을 하고 본인들이 방어를 하고 본인들이 막 쉴드를 치고 너무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뭐 물론 여당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뭐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좀 막아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좋지만 장제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힘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이건 청문회를 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막는 이런 태도. 이 장 의원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장제원 위원장하고 딴 사람들 태도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태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미 국민의힘은 공천 경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천 충성 경쟁의 모습이었고요. 보통 이제 인사청문회 하면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정책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여야 공방보다는 정쟁적인 질문보다는 정책과 관련된 방송 정책에 대한 질문, 혹은 통신 정책에 대한 질문.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작년 SK CNC 화재 사건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톡 먹통이라든지 여러 재난 문자 발송 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통신 방송 정책 할 것 없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 현안들이. 하다못해 TV 수신료 가지고도 충분히 전 질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지만 거긴 찬성 입장이라고 네. 하면 그 정책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책 질의조차가 없는 거예요. 물론 후보자가 방송 정책과 통신 정책을 전혀 거의 모를 걸로 예상이 돼서 아마 질문하지 않은 거 아니냐. 방송 통신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또 신문 기자 섰잖아요. 신문 기자셨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사찰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대통령실의 홍보 수석이었던 입장에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사실 적격한 인물은 아니다고 보는데 어찌되었건 정책 질의 자체를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또 장제원 위원장은 그러니까 이 야당 의원의 질의를 약간 폄하한다든지 혹은 어떤 그 주요 내용 자체를 정말 왜곡할 수 있는 대통령이 언론인한테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질문을 그걸 옹호한다는 셈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게 무슨 위원장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기자한테 예를 들어서 한겨레 기자라든지 경향신문 기자라든지 아니면 MBC 기자라든지 여기 특정 기자한테 만약에 전화를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그 장제원 위원장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죠. 저희는 아마 학폭은커녕 학폭, 그 인사청탁만 받았어도 예를 들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탁만 받았어도 아마 가루가 됐을 겁니다. 아마 작살 났을 거예요, 민주당.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 기자님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언론사 사장들, 고위 간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고 그것도 격려 전화였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한지. 이게 언론은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언론이 정치권과 가까워지면 결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견제라고 감시를 합니까? 이게 국 기자님 기자신데 이게 장제원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언론인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거냐? 못할 이유가 뭐냐? 이 사람한테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윤석열 대통령님 저한테도 좀 전화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전화번호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저도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근데 재밌는 게 보면은 그 문건에 나온 격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언론인 중에 이제 박보균 지금 현 문체부 장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격려 대상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관이 됐죠. 그러니까 격려와 장관이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저는 당연히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언론이 타락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정치권과 결탁하고 정치권에 긍정적인 기사 써주고 밀월의 관계를 갖고 나중에 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면 무슨 장관이 되든 이런 루트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야 자신들은 언론을 관리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은 사실 언론 통제거든요. 맞아요. 물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사실 언론 통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실 청와대 문건을 보면 보통 당에서도 모니터링은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언론 기사 제목들, 그러니까 사회 국정 현안이라든지 사회 이슈들을 정리할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대놓고 이거는 우호적이다, 비판적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기사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양해야 된다든지 언론을 통제하거나 길들이려고 하는 문건들이 무수히 많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단순 언론 모니터링 것 있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그런 소위 언론 중에 기사 중에서도 우호적 기사를 많이 냈던 분들을 격려하고
또 이 언론인 사실 블랙리스트에 준하는 식의 등의 어떤 탄압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단순하게 뭐 해임, 강등, 뭐 배제 이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건들이 이미 사실 나와 있고 국정원에서도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의 요청이다. 홍보수석의 요청이다. 이런 것들이 무수히 나왔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진술 내용은 또 윤석열 중앙지검장 수사팀에서 작성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무능한 겁니까? 이동관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뭐 둘 다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좀 이런 부분까지도 발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런 어떤 국회의 검증을 받지 않은 국민이 불신임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 정말 이동관 후보자께서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예전에. 네. 예, 많이 그 말씀 스스로 하셨던 말씀부터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도 그렇지만 저는 그 답변하면서 스핀 닥터 얘기를 했잖아요. 스핀 닥터. 맞아요. 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제 본심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본색이 드러난 거죠. 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나 봐요. 그게 있지 않냐, 교과. 있어요, 교과서에. 나쁜 걸로. 스핀 닥터는 나쁜 짓 하는 언론인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스핀 닥터라고 부르고, 그걸 경계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냐, 이러면서 그 얘기를 꺼내길래, 야, 저분은 그러면 이 삼각 속에 스핀 닥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청문회 장면 중에 유일하게 솔직한 부분이 바로 스핀 닥터 부분이었죠.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사실 그게 맞다면 사실은 이동관 후보자 같은 사람을 사실은 특히나 방통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사실 앉히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자기는 모순이거든요. 그거 누워서 침뱉게 하는 겁니다. 맞아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학폭 문제 관련해서도 이게 약간 애매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아니라 그랬다가 일부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했다가 뭐 전면 부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한 경우도 많았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 그게 바로 정치적으로 좀 알려진 사람이나 역차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역차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하는 거지 만약 본인이 일반이었으면 그런 피해를 안 당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했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이 사람이 일반이었으면 학폭이 안 열렸겠습니까? 장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동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해명을 했지만 그것도 다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일하게 하나고가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은 건은 이동관 아들 건밖에 없고요. 또 해명 자료에서도 이 선도위 결정으로 전학을 갔다고 했었는데 선도위 개최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육부 2012년에 발표된 여러 가지 이 담임교사 전결로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학폭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리 지침에서도 담임교사와 뭐 이 교무부장과 교장 선생님이 함께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결제 문서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그러면 최소한 이 관리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먼저 선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사과할 것, 즉시 화해할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가해 학생의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피해 학생이 화해를 성립할 때, 그 화해를 수락할 때만이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화해조차도 하지 않았었는데 화해를 했다고 해도 그게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동관 후보자의 말이 100% 맞다고 쳐도 오케이 그러면 학폭이 그러니까 둘이 화해도 했고 사과도 했고 학폭이 열린 사안도 아니고 선도 열린 사안도 아니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왜 전학을 가셨어요? 왜 전학 가셨나요? 막 어물쩡을 말씀 못하시다가 아니 왜 뭐 그러니까 뭐 가해한 적도 없고 진술 내용도 다 허위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근데 왜 전학을 뜬금없이 왜 가셨냐? 그랬더니 학교에 그 당시 정치적 논란이 있어서 좀 그래서 아니 하나고 정치적 논란 생긴 거 2015년입니다. 입시 비리로 터진 게 12년에 정치적 논란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 발언도 뭐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손해봤다 그랬는데 그래서 뭘 손해를 봤냐? 무슨 손해 봤지? 정치적 논란이 있으면 자녀 교육을 망치는 아버지입니까?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무슨 손해 보셨냐 했더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전화를 갔다 왔는데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이사장하고 전화하고 학폭위 선도위 개최도 없이 무작정 전학 관계, 셀프 전학 관계 더 문제였죠. 사실. 근데 뭐 아무 말 대잔치도 아니고 정말 그래서 전학 왜 갔냐고 하는데 끝까지 답변을 못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전학을 가는 바람에 학폭위도 안 열리고 생기부에 기록도 안 남고 이래서 혜택을 본 사람은 본인 아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근데 보면은 사실 이동관 후보자는 학폭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나 감각이
사실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뭐 친구들하고의 싸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좀 위계적으로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 친구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들 그냥 서로의 사소한 다툼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힘이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친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다 지금 그 학교 폭력으로 다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동관 후보자는 거의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지금 구 기자님 판단은 옛날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친구들의 뭐 사소한 다툼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냐? 어? 아니 내가 좀 알려졌기 때문에 내가 좀 그 상대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발상이에요. 제대로 정신승리 아닙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 그동안 돌을 많이 닦은 것 같습니다. 막판에 이제 저한테 조금 이제 제가 막 그 약간 호통을 치니까 네, 네.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아니 본인 아들이 가해를 하지도 않고 애들끼리 좀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아들 가지고 뭐 그러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아니 제가 저도 이제 막 화가 나서 아니 제가 아드님한테 개인적인 사감이 있거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감이 있겠어요? 그게 제가 무슨 제가 아들님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외에 이 사건이 있는데 이게 부모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던 학사 행정의 이 변칙적인 학사 행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싸울 수도 있고 가해와 피해 학생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도 있고 또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학교 측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 계도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소위 대통령실의 최고 권력자였던 수석까지 했던 또 특보까지 지낸 분이 개입을 하신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어느 학부모가 이사장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입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개입 안 하시고 그냥 진짜 학교 측의 판단과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여러 그냥 학교의 훈육 차원에서의 계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왜 이사장과 전화를 하셨고 왜 갑자기 전화를 가셨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아니 지각 생기부의 지각만 해도 그거 지각 지워달라고 배우자께서 전화 통화까지 하셨다는데 그 지각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전학을 갔겠냐고요. 그 하나고라는 정말 좋은 학교죠. 하나고 그렇죠. 명문 학교죠. 하나고에서 왜 전학을 가셨냐고요. 그걸 설명 못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게 정말 이 눈곱만큼도 양보 안 하시는 분이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속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속으로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정순신 그렇죠. 정순신 변호사는 그때 물론 뭐 이제 더 글로리가 이제 유행이고 이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녀 학폭 때문에 그만뒀잖아요. 중간에 사퇴하고 그리고 일이 마무리가 됐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때보다 더 일부 분들은 더 심하다. 사람도 더 많고 예. 그리고 이게 학폭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 장악 그렇죠.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게 2달 동안 사실은 간보기 하듯이 언론에 툭 던져놓고 계속 얘기 나오다가 2달 동안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명은 아니지만 이제 그 지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논란이 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끔찍도 안 해요. 그러면 장 의원님 보실 때 정순신과 이동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대체? 일단 정순신 그 건과 아들 건과 이동관 아들 건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 가해 행위와 가혹 행위는 훨씬 강도가 이동관 아들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정순신 아들은 본인이 직접 뭐 때리거나 이런 가혹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동관 아들은 친구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안 싸운다고 때리거나 뭐 침대 위에서 손톱 발톱을 자르고 막 뿌려놓는다든지 아니면 300번이나 머리를 찢는다든지 아니면 잠을 안 재운다든지 이게 가혹행위 수준이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을 임명하는 건 정순신은 뒤에 백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이동관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그 사람은 뭐 저는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되건 지금 여러 가지 이 백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어떻게 이게 사실 정순신 후보자의 기준대로라면 사실 당연히 이동관 후보자도 넘어가야죠. 당연히 사실 사퇴해야 되고 사실은 당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들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또는 여당이 그 이동관 후보자를 사퇴시킬 생각이 전혀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 임명할 거고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는 자신한테 부여된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미션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을 할 겁니다. 뭐 본인이 사실은 그 언론의 메커니즘을 방송의 전문성은 없지만
언론의 메커니즘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는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진심으로 예, 언론 장악 기술자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미 종편 만들어봤죠. 그 그렇죠. 당시에 MB 정권 들어서자마자 사장들 다 바꿔봤죠.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온다면 언론 장악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책문회 과정에서 장 의원님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하나 이제 밝혀낸 게 특혜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달 동안 그 증명된다 이런 소문만 있었고 증명은 안 됐는데 일부에서 알려지기로는 방통위가 이미 사무실도 다 얻어놨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보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그러니까 집길이나 이런 거 사실 후보자 지명도 안 된 상태인데도 그런 걸 그 세금으로 계속 지급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이 보좌를 했고 차량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거 있으시죠? 장 의원님이 청문회 때 이걸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특보로 지금 1년여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식 직제가 편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 어떤 청와대 행정관이 소위 지원 인력이라든지 혹은 상시 운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다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도 지원받고 심지어 대통령실 행정관도 2명이나 배치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7월 28일에 정식 지명을 받는데 6월 5일과 6월 8일 이미 이분은 뭐 이미 3개월 전부터 룰루랄라 방통위원장 내정된 것처럼 행세했던 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미 2달여 전에 입장문을 아주 장문의 수십 페이지에 이릅니다. 아주 이 많은 분량의 이 입장문을 내면서 이 입장문 어떻게 작성한 거냐 했더니 본인이 작성했냐 했더니 당연히 본인이 안 했겠죠. 그렇게 오랫동안 작성을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했냐 했더니 거기 현직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정관이 왜 지원했냐 했더니 자기가 2명을 파견받았다 했는데 실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여러 이 문서 작성 과정에 관여했던 분이 특보 지원했던 2명 중에 1명도 아닙니다. 근데도 그냥 뭐 거의 홍보수석실을 아마 제집 드나들듯 했겠죠. 본인이 거의 뭐 황태자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수당과 실비 지원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럼 얼마나 받았는지 제대로 이 정식 직제도 아닌데 지원받는 것도 워낙 특혜지만 얼마를 지급받았냐 했더니 증빙이 그래서 대통령실 특활비 썼냐 했더니 뭐 잘 이제 어물어물 하더라고요. 그럼 특활비여도 증빙 내역 증빙을 하게 되어 있고 사용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뭐 제출했겠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뭐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뭐 방송 대통령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한테 특보는 사실은 제한적으로 보좌를 받고 아니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장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도 파견된 2명도 아닌 청와대 현직 행정관이 또 도움을 줬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 그 입장문도 아들 학폭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은 대통령 보좌기구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행정관이 왜 이동관 아들 해명 입장을 학폭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렇죠. 홍보 특보로서의 뭐 역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건 예전에 사실 대통령실이 구성이 되면서부터 청와대에서 나와 대통령이 새로 구성하면서부터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냐, 몇 명이나 되냐, 또는 어디에 몇 명이 일하고 있냐 이거 공개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도 사실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제대로 잘 공개를 안 하고 가려져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장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원래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이 다른 업무를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네. 윤석열 정부가 사실 배임 혐의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전 정권 인사들한테 사실 배임 혐의들을 씌워서 검찰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얘기하면 배임 혐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일을 해야 될 사람을 다른 데에다가 그런 식으로 배치하는 거는 그리고 또 그런 식의 어떤 경제적 지원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전부 다 그 배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명단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 직원 명단 공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2차례 청와대 출입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기자들한테 직원 명단을 조직도와 함께 다 줬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예 행정관하고 일반 직원들의 직통전화번호까지 다 있거든요. 물론 핸드폰 번호는 없지만. 그럴 정도로 조직도를 다 공개하고 사실 직원도 공개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최소한 기자들한테는
비서관급 이상은 다 핸드폰 번호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그 내부 직원들이란 이런 명단들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제 겨우 이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더 웃긴 건 방금 말씀하시니까 또 예. 생각나는데요. 예. 그 청와대 여러 이제 행정관들이 있지만 자기가 같이 일했던 행정관도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이 왜 저는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파견 직원이 국정원에서 파견 행정관이 국정원 출신 파견 행정관이 홍보수석실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MB 정권 때는 있었고 그 MB 정권 때 근무했던 홍보수석실 행정관 이름을 이제 대면서 아느냐 했더니 아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어서 다 물어봤어요. 이제 물어봤더니 그럴 수가 없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은 기껏 해봐야 10명 이내인데 네. 뭐 행정관이 뭐 300명, 400명도 아니고 아니 같이 일했던 그래도 최소한 동료 한 10여 명은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뻔뻔하게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 10명도 안 되는 대여섯 명 일한다고 하는데요.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그것도 딱 유일하게 국정원 출신이라고 하면 얼마나 독대 보고나 이런 걸 많이 받았을까 참 궁금한데 어찌됐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난 기억이 안 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이제 이동관 수석의 학폭 문제, 청문회 문제 쭉 얘기해봤고 언론 장악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 장악 문제. 근데 지금 현재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언론 장악이 시작됐다.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김현수 지금 대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요 현상 유지만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일을 다 해. 나는 대행이 무슨 위원장인 줄 알았어요. 이 대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동관 수석이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거기서 물론 이건 저는 믿지는 않지만 본인은 언론의 역할은 검증하고 의심하고 확인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실을 전달하는 것. 본인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도 의심하고 검증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YTN을 고소를 했어요. 5억을 손해배상을. 이유는 그 본인 부인한테 인사청탁한다고 그 뭐 쇼핑백 같은데 돈 집어넣어서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그 처음에 보도는 그것만 나왔고 해명을 바로 돌려줬다 했는데 2차 보도가 바로 돌려준 게 아니고 2달이가 있다 돌려줬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그게 허위 사실을 다니면서 지금 형사고발도 하고 민사소송도 했는데 구 기자님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원래 이동관 후보자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하도 고소를 많이 해서 별명이 고달이었습니다. 고달. 아 그래요? 고소의 달인 뭐 그런 정도로 고소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제가 봐서는 YTN의 보도는 당연히 언론이 해야 될 검증 보도이고요. 당연하죠. 예. 그게 만약에 사실 뭐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뭐 언론 중재를 통해서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뭐 정정 보도를 받아낸다든지 아니면 반론 보도를 충분히 받아서 그 유권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사실 알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 뭐 이렇게 한 거는 뭐 지금 YTN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장악해 들어가야 될 사실 미디어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말 그렇게 억울하시고 후보자께서 떳떳하시면 이 지금 인사청탁 시도했던 A 씨도 참고인 부르면 되잖아요. 요청하자. 그래서 이 대지를 하자 하고 있는데 본인이 거부하셨어요. 뭐 본인도 이제 물론 말은 뭐 여야 합의상이지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이미 다 눈치 보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뭘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때 해당 상담 교사님도 부르고. 뭐 피해자도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아니면 뭐 인사청탁 하신 분도 불러서 아니 필요하면 배우자도 불러서 배우자 돌려줬다고 말씀하시라 뭐 얼마든지 저희는 들을 용의가 있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뭐 여야 합의상이다 어쩐다 뭐 뒷걸음 치시더니 결국 인사청문회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뭐 채택 뭐 보고서 채택 관련된 회의도 못 했는데 아직 근데도 지금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게 너무 참 좀 이 뭐랄까요 좀 낯짝이 너무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들이 만약 고소당하면 조사받으러 가야죠. 변호사 선임해도 엄청난 압박을 받거든요. 물질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렇지 또 시간 내야 되지. 그래서 재판해야지 얼마나 피곤한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기자들이 에이 진짜 그냥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그렇죠. 표현식으로 안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쓰다가도 의심이 드는데도 이거 쓰면 또 괜히 고소할까 이러면 또 못 쓰게 되거든요. 이런 의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 장모한테 3억 원 손배를 당해봤지 않습니까? 예, 물론 중간에
그 재판이 진행되다가 장모가 취하를 했지만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도 취하하는데 좀 이동관 후보자도 YTN 5억 원 선배 취소 좀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방통위원장을 하면 언론에 대해서 얼마나 재간을 물리겠습니까? 저는 안 봐도 뻔해요. 언론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막 여러 가지 제재, 언론사에 압박 넣고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언론사에 대한 유불리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지만 전 공산당 언론 그 발언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아니 좀 대명천재 이렇게 세상 천재 공산당 언론이 있으니까 저는 없어요.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이제 80년대생이라서 네. 뭐 전두환 정권을 좀 겪어보지 못한 세대니까 그런데 공산당 언론이라고 하는 분이 2023년도에 방통위원장을 맡는구나. OTT 정말 넷플릭스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공산당 언론을 접하는 게 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완전히 마이너스인데요. 그러니까 그 발언은 정말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예요. 특히 기자 사회에서. 그러니까는 기자 사회에서 뭐 보수든 진보든 또 상관없더라도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기자들이 아무리 이제 뭐 보수 언론에 있든 진보 언론에 있든 상관없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 불쾌한 사실 그런 사실 인식이고 발언이거든요. 표현이고. 근데 도대체 그 공산당 언론이 무슨 의미예요? 저는 그 의미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제 이해는 네. 이런 거예요. 공산당 언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북한의 조선 조선중앙 TV 그다음에 뭐 중국의 CCTV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 기관지라는 거죠. 당 기관지가 하는 일 홍보만 하는 거거든요. 당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찬송만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언론사라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의 비판적인 그런 언론사 또는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특정 정당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공산당 기관지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하셨던 거네요. 앞으로 KBS 1TV는 아마 제가 보기엔 윤석열 방송으로 만들 거니까 지금 ETV, MBC, YTN은 다 민영화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BS 1TV를 지금 공산당 언론 만들려고 본인이 자기소개를 미리 예언을 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보수 언론 기자들도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렇네. 잘하면은 공산당 언론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 문건을 오히려 공개했나. 저는 조선일보마저도 관리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충격이었어요. 와, 보면서도 불과 15년 전 일인데 한 13년 전 일인데 이런 일이 세상 천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었구나라는 걸 이명박 정권이 조선일보를 관리했구나 이런 게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저는 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김효재 지금 대행이 언론사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사들을 전부 지금 다는 아니지만 그 예전에 민주인 정부 때 여당에서 지명하고 임명했던 분들을 바꿔서 이사회 구성 자체를 지금의 친여 성향의 이사회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럼 KBS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숫자가 넘어가서 언제든지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상황이고요. 이사회가 오나면 그렇게 이렇게 이제 KBS 이사장, KBS 이사, EBS 이사, 그 MBC 박문진 이사장은 지금 곧 아마 해임할 것 같아요. 절차에 진입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오늘 아마 회의 의결한 것 같던데요. 했어요? 예, 그렇군요. MBC도. 예. 그러니까 이제 MBC도 이제 회의 의결을 방통위에서 했고 그다음에 KBS 이사장도 이미 됐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뭐냐면 그 다음 수순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MBC와 KBS 사장 교체죠. 맞아요. 예. 사장 교체하면 그냥 사장 교체가 사장만 교체하면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사장 교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코드에 맞는 뉴스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장이 바뀌면 당연히 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뉴스룸 인사가 있을 텐데 편집국 인사가.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 코드에 맞는 간부들을 전진 배치시키고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도가 그 전하고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겠죠. 한꺼번에 달라지지 않겠지만 서서히 달라지고 그러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이 국정 운영하는데 뭐 사실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해임했네요, 원태선. 해임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을 시작으로 또 이 여러 이 방통위원에 대한 이제 인선도 안 한다든지 또 KBS 뭐 지금 윤석열 이사에 대한 해임, 또 지금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또 MBC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있는 지금 박문진 이사와 또 권태서 이사장까지 오늘 해임했다는 건
이 지금 현재 8월 23일까지 이 김효재 상임위원회 이 직무대행의 임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23일까지 정리를 해놓고 아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막 해임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모르겠습니다. 양심이 없는 정권인데 아마 조금 의식은 하는 것 같아요. 좀 국민들 어찌됐건 보시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임명 절차는 이동관 손으로 할 것 같고요. 네. 해임 절차까지는 김효재 위원으로 손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튼 23일까지 수요일까지 아마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맞아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은 사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모집하고 뭐 이 절차를 밟아야 돼서 23일까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임 절차까지는 가능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김효재 지금 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를 보니까 71세시더라고 이분이 고령이신데 23일에 퇴임하고 다음 자리에 대한 여러 지금 지라시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에요. 그렇죠. 이 자리에 표한수 지금 현재 이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해임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고 기자님. 예. 저는 이제 그 부결에서 그 임채청 동아일보 사장이 기권을 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좀 생각을 해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동아일보가 일부 이제 논설위원들이 비판적인 칼럼을 좀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아일보 사장이 사실은 기권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게 이제 주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표한수 이사장을 그 내친다고 하는 게 아니 무슨 2달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2년 남고 뭐 그것도 2달. 혹시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2달 남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너무 무리하게 사실은 내쫓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본인도 사실은 거기에 이름이 이제 역사에 남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 했던 그거에 좀 두려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제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법안도 내고 있고 또 어쨌든 이제 이동관의 이런 그 언론 장악을 막아야 되잖아요. 과방위 차원에서는 또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요. 방통위가 5인 체제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비상식적인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 방송 정책에 일상적 방송 정책이 있는가 하면 방송국에 대한 설립과 인허가와 관련된 또 특히 이사장, 이사 등의 임명과 해임에 관련된 이 좀 중요하고 주요한 방송 정책의 의결만큼은 5인 체제에서 뭐 3인이 해야 된다든지 혹은 아니면 최소한 3분의 2 소위 4명 정도가 합의해줘야 뭐 헌재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뭐 9명 중 6명 이상이 전원합의체 판결할 때도 어떤 합헌 판결할 때도 6명이 하듯이 네. 최소한 3분의 2 정도의 성사 정족수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송 정책에만큼은 주요한 방송 정책만큼은 3명 정도가 그래도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합의제 행정기관에 또 뭐 물론 야당 추천 몫에 이 2명의 방통위원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최소 완성된 형태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법안은 발의되어 있고요. 아마도 지금 23일부로 김현 의원이 이제 임기가 만료하면 방통위원 아직 이동관 이제 위원장은 임명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1명 남습니다. 방통위원이. 네, 그러면 그 1명으로 다 결정할 건지 저는 그것도 참 볼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지금 어찌되건 이 정적수에 대한 그 제적위원회 과반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5명 중 2명이 의결해도 의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적위원 자체가 2명이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약간의 논쟁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은 제적위원 자체가 2명이면 2명 모두 의결할 경우에는 의결권이 있다고 봐야 된다, 간주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다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제 행정기관은 무력화하기 때문에 또 헌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2명이 만약 이동관 위원이 조금 이제 정권 차원에서 임명이 좀 부담스럽다고 했을 때 네. 1명을 의결할까봐 좀 그것도 좀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진짜 웃기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설마 1명 그러니까 왜냐면 방금도 저희가 잠깐 이 정권의 전략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해임은 그러니까 이동관 손에 피 안 묻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해임시킬 거 다 해임시키고 물론 이제 KBS 이사진도 방문진도 뭐 대부분 6대5로 7대4에서 6대5로 다 많이 뒤집긴 했습니다만 네. 해임 절차는 김효재 손을 하고 싶을 텐데 혹은 이동관 손을 안 타고 싶을 텐데 그럼 설마 방통위원 1명 가지고 의결할까?
그건 의결이 그게 내 의결이 되나요? 그 결심이 아니고 결심? 뭐 이렇게 자기 합의제가 마음대로 아니고 하는 거지. 혼자서 그냥 왕이야 왕. 그 단체장도 아니고 무슨 결심이잖아요. 결심 혼자서. 참. 저도 저기 그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김효재 그 이제 대행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가 예, 이제 예. 관심사로 예, 예,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미디어 쪽에서는. 예. 이게 이제 언론재단 이사장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고요. 그럼 물론 이제 다만 그 정운현 전 이낙연 총리 비서실장이 그분도 뭐 후보군으로 네. 한마평으로 거론이 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딱 정확히 보면은 조중동 카르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카르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김효재 대행이 있고 그리고 또 언론재단 이사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언론의 주무부처인 문체부 장관은 중앙일보의 박보균 장관이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방통위 그 방송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아일보의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확히 보면은 언론과 관련돼서는 거의 조중동 카르텔인 거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장경태 의원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장경태 의원이 북캉스를 한다. 북이란 게 책입니다. 책캉스 소개해 주시죠. 제 일기장에 여러 에세이들을 모아서 책을 내게 됐는데요. 예. 출판 기념회 하면 좀 너무 구태의연해서 북캉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실제 이 책도 젊음에 또 계절이 있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책의 지은이가 문자돌입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시면 부록에만 제 사진과 이름이 있지 책 내용에는 전혀 제 이름과 정치와 정당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을 위한 책이 아닌 정말 20대, 30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책이고요. 제 이름과 사진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은이도 책 지금 교보문고에 오늘 출시가 됐는데 너무 뜨끈뜨끈한 소식이네요. 검색해 보시면 지은이도 문자돌입니다. 그 문자돌이는 제가 하이텔 아이디 별명을 예전에 썼는데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이 정치인을 위한 책이 아닌 이 시대의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책이니 마음 편히 보셔도 좋습니다. 네, 아무나 그 신청 안 하고 갈 수 있나요? 네, 교보문고에서 링크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10시 반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북캉스가 있습니다. 많이 쉬러 오세요. 그러니까 8월 25일 금요일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친구분들한테 알려주셔서 같이 많이 가세요. 왜냐면 이거 뭐 특별히 돈 내고 가는 거 아니니까 누구든 갈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